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해. 버러지 같은 네 속내를. 특전사 여중사 수비는 잡채 쟁반을 통째로 사단장 머리에 부으며 천추의 한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헌병대가 사단장을 긴급 체포하고 군검찰은 사단장 사무실과 그 지휘관들까지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2년 전 있었던 사건. 수빈이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땅속으로 영원히 묻혀버릴 사건이었습니다. 군 전체의 위신과 서열이 완전히 무너진 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려준 이 사건의 전말 바로 시작합니다. 연회장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백 명의 군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전사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국방부 장관부터 각 군 참모총장까지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마다 놓인 잡채 그릇에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장교들은 서로 건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각 부대별로 마련된 자리에서는 훈장을 받은 용사들의 무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여중사 한 명이 혼자 서 있더군요. 윤수빈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입술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데 수빈만 유독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계속 주빈석에 앉아 있는 사단장 이건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언론 인터뷰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대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죠. 갑자기 수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잡채 그릇을 양손으로 들더니 사단장 이건우가 앉아 있는 주빈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죠. 연회장의 웅성거림 속에서 수빈의 발걸음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대화가 멈춰지고 시선들이 하나둘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우 사단장 바로 앞에 선 수빈.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사단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건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막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중사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라도 있나? 이건우가 물어보려던 찰나 수빈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장군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빈은 잡채 그릇을 사단장 머리 위로 그대로 뒤집어 쏟아부었습니다. 미끄러운 당면과 각종 야채들이 사단장의 정장 위로 떨어지면서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우는 잡채 국물로 범벅이 된 채 벌떡 일어났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헌병대원들이 달려왔고 군 법무실 담당자들도 긴급 출동했습니다. 수빈은 아무런 저항 없이 양팔을 뒤로 돌리며 체포되었고 그때서야 그녀의 주머니에서 작은 군번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애미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군번줄을 보며 수빈은 처음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미야, 이제 됐지? 그녀의 마지막 말이 연회장의 소란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언론진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느라 정신없었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념행사가 되어버린 거죠. 2년 전 봄 윤수빈은 특전사 제7공수여단에 중사로 부임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체력 검정 1등, 사격술 우수상까지 받은 그녀는
부대 내에서도 주목받는 존재였어요. 동기들보다 빨리 진급했고 특히 야간 훈련에서는 남자 부사관들조차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부대 간부들은 수빈을 두고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녀의 성실함과 리더십은 신병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특히 여성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롤모델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수빈에게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장 이건우였죠. 45살의 이건우는 군 내에서 스타 장군이라 불렸어요. 언론 앞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병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군의 현대화된 모습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했죠. 특히 여성 부사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로 여성 단체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모범적인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우의 진짜 모습은 달랐어요. 부대 내 비공식 회식 자리에서는 특정 여성 부사관들을 따로 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수빈도 그런 자리에 몇 번 불려갔어요. 첫 번째는 부대 행사 준비 관련 회의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이건우와 몇몇 간부들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술이 나오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빈 중사, 앞으로 더 많이 만나야겠어. 이건우의 말투에는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이건우는 수빈 옆자리에 앉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급하려면 상급자와의 관계가 중요해. 알겠지? 수빈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사단장에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건우의 시선이 더욱 끈적해졌어요. 세 번째 자리는 수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부대 밖 모텔 근처 술집이었어요. 이건우는 특별한 임무를 맡길 생각이 있다며 수빈을 불렀지만 막상 가보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술을 권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죠. 장군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빈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이건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중사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나?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빈의 군 생활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일과표에도 없는 추가 훈련이 계속 생겼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불시 점검, 주말에도 특별 근무, 심지어 개인 휴가까지 취소되었죠. 다른 부사관들은 수빈을 보며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한 징계와 괴롭힘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직속 상관인 김상훈 대위였어요. 김 대위는 수빈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평소에도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 대위는 바쁜 업무를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사단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김 대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빈아,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 그리고 사단장이라는 분은 너도 알잖아. 계급을 이길 순 없어. 김 대위의 반응에 실망한 수빈은 다음으로
선배 부사관들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박미경 상사는 부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여성 부사관들의 고충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박 상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어. 박 상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말 들어. 그냥 조용히 전출 신청해. 다른 부대로 가면 새 출발할 수 있어. 굳이 힘든 길 갈 필요 없어. 하지만 수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출을 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감찰실을 찾아갔어요. 민태석 실장은 법무장교 출신으로 부대 내 각종 비리와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장님,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신고? 뭘 신고한다는 거지? 수빈이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민 실장은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민 실장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녹음이나 사진 아니면 목격자라도 있어?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럼 단둘이 있었던 자리라는 얘기네? 민 실장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수빈의 대답에 민 실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사, 지금 사단장을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겠다는 건가? 증거도 없이? 그의 말투는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어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착각하는 건 아니고 민 실장은 계속해서 수빈을 의심했습니다. 사단장님은 모범적인 분이야. 여성 부사관 복지 향상에 얼마나 힘써왔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확실한 증거 없으면 네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판단 못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발당할 수도 있어. 민 실장의 말에 수빈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감찰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그날 사단장과 있었던 자리에 CCTV 영상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기술적 오류라는 게 공식 설명이었지만 하필 그 시간대만 깔끔하게 삭제된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또한 수빈의 개인 훈련 기록도 조작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우수했던 성적들이 갑자기 미흡 등급으로 바뀌어 있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징계 기록까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부대 내에서는 수빈 중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결정타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갑자기 수빈에게 정신건강 상담 권고서가 내려온 거예요. 공식 문서에는 최근 이상 행동으로 인한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수빈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허위 보고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출 권고가 나왔습니다. 타 부대에서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게 부대 측의 공식 입장이었죠. 수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전출 권고를 받은 수빈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기인 최혜미 중사였어요. 혜미는 같은 특전사 소속이지만 다른 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친했는데 특히 혜미는 수빈보다 1살 어렸지만 누나처럼 챙겨주는 성격이었어요. 수빈아,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혜미가 휴가 나온 날 만나자고 했을 때
수빈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혜미는 수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그런 게이 어딨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습니다. 근데 수빈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해.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비슷한 일들. 혜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리 대대에도 그런 소문 있었거든. 특정 장교들이 여자 부사관들 불러서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수빈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하지만 혜미도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 계급사회잖아, 여기가.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혜미는 수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일단은 전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수빈은 결국 혜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빈이 전출 준비를 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혜미에게서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수빈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저녁에 불려갔어. 사단장이랑 몇몇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 수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미야, 설마 너도? 응, 똑같아. 술 마시자고 하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나 어떻게 해야 해? 혜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일단 거기서 나와. 지금 당장. 수빈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혜미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나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여자 부사관들도 몇 명 있어. 내가 먼저 나가면 걔들은 어떻게 해? 혜미의 착한 성격이 문제였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혜미야, 지금은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해. 나중에 다른 방법 찾자. 수빈이 설득했지만 혜미는 끝까지 망설였어요. 알겠어. 조심할게. 내일 보자. 그게 혜미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빈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혜미가 전방 작전 중 실족사로 사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긴급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게 공식 발표였어요. 하지만 수빈은 이상했습니다. 혜미는 암벽 등반 전문가였거든요. 특전사 훈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었어요. 더욱이 어제 밤까지 사단장과의 자리에 있었던 혜미가 갑자기 전방 작전에 투입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은 혜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에서 혜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미가 마지막에 집에 전화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런데 동기 친구가 도와줘서 괜찮을 거라고 했거든요. 혜미 어머니의 말에 수빈은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혜미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혜미의 사망 보고서를 구해서 본 수빈은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사고 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 왜 그 시간에 훈련을 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작전에 참여했다는 다른 대원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혜미가 먼저 올라갔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혜미가 뒤처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조작된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그때 수빈은 결심했습니다. 전출을 포기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혜미야, 내가 꼭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수빈은 혜미의 군번줄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수빈은 전출을 거부하고
자대 잔류를 자청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의아해했지만 마침 특전사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행사 지원 업무를 맡겨보자. 민태석 실장이 제안했을 때 수빈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행사 준비 과정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행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각 군 참모총장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거든요. 수비는 주로 참석자 명단 정리와 좌석 배치, 그리고 식단 준비 업무를 맡았어요. 매일 늦은 시간까지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과거 행사 자료들을 뒤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비공식 회식 명단이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 열리는 뒤풀이 자리의 참석자 명단인데 여기에 특이한 패턴이 있었어요. 여성 부사관들의 이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작은 별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비는 그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혜미의 이름이 작년 행사 명단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별표 표시와 함께요.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이름도 올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 지원 업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수비는 그런 업무를 배정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명단을 작성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 민태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찰실장이 왜 이런 명단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비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행사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 비슷한 명단이 매년 작성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던 여성 부사관들 중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출을 가거나 전역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사라진 경우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혜미와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작년 행사 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혜미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특별 업무 수행 우수자라는 항목에 혜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추가 관리 필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이건우 사단장이었습니다. 수비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혜미의 죽음도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행사장 좌석 배치를 확인하던 중 사단장 테이블의 메뉴판을 보게 된 거예요. 매년 사단장 앞에는 특별 메뉴가 놓이는데 그 중에서도 잡채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사단장님이 잡채를 특히 좋아하신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었어요. 그 순간 수비는 혜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잡채 맛없으면 죽고 싶더라. 그때는 단순한 푸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혜미도 그 자리에서 잡채를 먹으며 괴로워했던 건 아닐까요? 수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50주년 행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미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미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해낼게. 행사 당일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서 수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폭로 기사를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기사가 나온다 해도 묻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군 관련 성희롱 사건들이 얼마나 쉽게 은폐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수빈이 선택한 방법은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직접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진들도 모이고 카메라도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마이크를 잡고 폭로하는 건 쉽게 제지당할 수 있었고 사전에 차단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뭔가 상징적이면서도 강렬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잡채였습니다. 혜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계속 되새기다 보니 잡채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사단장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메뉴, 그리고 혜미가 그토록 싫어했던 음식. 아마도 혜미는 그 자리에서 잡채를 먹으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잡채 맛없으면 죽고 싶더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수빈은 행사 당일의 동선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연회장 구조, 카메라 위치, 경비 배치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넣었어요. 특히 음식 서빙 동선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메뉴 담당 직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일일이 신원 확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론진들이 모두 촬영하고 있고 생중계까지 되는 그 순간을 노려야 했어요. 사단장이 기념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려는 그때가 최적의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주빈석에 집중되어 있을 테니까요. 수빈은 혜미의 군번줄을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혜미가 입대할 때 어머니가 직접 수놓아 주신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최혜미. 수빈은 그 이름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혜미야, 내가 마지막에 느꼈을 그 기분을 사단장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잡채가 얼마나 역겨운 음식인지 알려줄게. 하지만 수빈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저지르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날 거라는 걸 말이죠. 군사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혜미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행사 이틀 전 수빈은 혜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혜미의 묘비 앞에서 수빈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혜미야, 미안해.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혼자 남겨둬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수빈은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수해 줄게.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줄게.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빈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평소처럼 건강 챙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빈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수빈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혜미를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혜미야, 내일 봐. 내가 좋아하던 잡채로 마지막 인사해 줄게. 행사 당일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말끔히 정리하고 혜미의 군번줄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혜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연회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꽃장식부터 음향 설비까지 모든 걸 점검하고 참석자들의 좌석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수빈은 음식 준비 담당자들과 함께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잡채가 담긴 대형 그릇들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사단장 테이블에 올라갈 잡채 그릇을 미리 확인해 뒀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사단장 이건우도 만면에 웃음을 띠며 나타났습니다. 언론진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촬영하느라 바빴고 연회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수빈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빈은 서빙 직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과 명찰까지 착용하고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다행히 워낙 많은 임시 직원들이 투입된 상황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수빈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연회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종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념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사단장이 주빈석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론진들도 그 모습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고 생중계 카메라도 주빈석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수빈이 노린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은 잡채가 담긴 커다란 쟁반을 들고 사단장 테이블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다 주는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건우는 옆자리 인사와 대화에 열중하느라 수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수빈이 바로 앞까지 왔을 때야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수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수빈. 이건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이미 결심한 바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장군님, 특별한 잡채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 수빈은 잠시 멈춰서서 이건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장군님. 수빈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잡채 그릇을 사단장 머리 위로 그대로 뒤집어 쏟아부었습니다. 미끄러운 당면과 각종 야채들이 이건우의 정장과 머리카락을 뒤덮었고 기름진 양념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생중계 화면에는 잡채 범벅이 된 사단장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어요. 수빈은 주머니에서 해미의 군번줄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최혜미 중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헌병대원들이 달려와 수빈을 제압하려 했지만 수빈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팔을 뒤로 돌리며 체포에 순순히 응했어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혜미를 위해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어요. 혜미야, 이제 됐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 연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히 자리를 떠났고 각 언론사들은 특종 보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우는 잡채를 뒤집어 쓴 채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분노는 오히려 더 많은 카메라의 관심을 끌 뿐이었어요. 수빈의 잡채 테러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전사 잡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겨졌지만 수빈이 체포되면서 남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과 혜미의 군번줄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군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외부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특히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미의 부모님도 딸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나섰고 언론들도 본격적인 탐사 보도에 들어갔어요. 군 당국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돌발 행동이라고 발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부대 내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서였어요. 이소령이라는 젊은 장교가 양심 선언을 하며 그동안 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폭로한 거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급 때문에, 조직 때문에 침묵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소령의 증언을 통해 이건우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혜미 중사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소령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공식 회식 명단, 조작된 CCTV 영상, 그리고 혜미의 사망과 관련된 위조된 보고서까지 민태석 감찰실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 인멸 정황도 함께 공개되었어요. 이 모든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 전체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특전사 잡채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사흘 만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윤수빈 중사는 영웅이다. 진실을 말한 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각종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고 심지어 해외 언론들까지 한국군의 성폭력 실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압박을 받은 군 당국은 결국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건우의 범행이 하나둘 드러났고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다른 여성 부사관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우는 결국 성폭력과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민태석 감찰실장도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견디지 못한 스트레스로 자살 소동까지 벌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군 내부 폭로자 보호법 개정 요구가 거세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군내 성폭력 척결과 신고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어요. 두 번째 윤수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수빈은 결국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한 내부 고발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받았어요. 검찰도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법정에는 수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영웅을 처벌하지 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판결 당일 수빈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혜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혜미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재판부는 수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실형은 부적절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어요. 수빈은 군에서 전역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수빈은 혜미의 묘지를 찾았어요. 국립묘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수빈은 혜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혜미야, 드디어 해냈어. 그 나쁜 놈들 다 잡혔어.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마지막에 잡채 맛없다며 울던 거 기억해? 이제 내가 웃음을 가져다 줬어.
정의가 이겼다고. 혜미의 묘비에는 누군가 갖다 놓은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아마도 진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혜미야, 이제 편히 쉬어.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어. 저녁 무렵 수빈은 묘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혜미가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혜미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